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프간 사람들은 이미 자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왕, 군인, 공산주의자, 이슬람주의자, 그리고 여러 정치단체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4월 27일 공산주의 PDPA를 지지하는 군인들과 군 장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탱크를 카불에 진입시켜 대통령궁을 포위했습니다. 동시에 아프간 공군의 전투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모하마드 다우드 칸 대통령은 항복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이 끝나기 전에 다우드가 사망했고 그의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혼란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년 동안 서서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7년 아프가니스탄은 자이르샤 국왕의 통치 아래 가난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더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무역, 군사이동, 지역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통제는 어렵습니다. 환이 많고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족, 민족 집단, 언어,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도 모두 다릅니다. 시골 지역은 종교와 전통이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카불과 다른 도시들에서는 학교, 정부기관, 병원,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외딴 마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현대화되는 반면 시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도시에는 더 빠른 현대화, 더 많은 일자리, 더 폭넓은 교육, 그리고 여성의 더 큰 권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편 시골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빠른 변화가 그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익숙한 생활 방식을 해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르 국왕은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964년에 그는 언론, 학생들, 그리고 정치단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 약했고 나라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정부는 자주 약했고 법을 만드는 것도 느렸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불의 대학들은 치열한 논쟁의 중심지가 되었고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라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종교가 정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슬람주의자들도 있었고 소련을 동경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이 더 강해졌습니다. PDPA, 즉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은 1965년에 결성된 작은 공산당이었습니다. 주요 지도자들로는 누르 무함마드 타라키, 바브라크 카르말, 하피줄라 아민이 있었으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지주들의 권력을 줄이고 교육을 확대하며 시골의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정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프간인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학생, 교사, 정부 직원, 그리고 소련에서 공부하거나 훈련받은 군인들 사이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PA 내부에서는 곧바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카라키와 아민이 이끄는 헬크 그룹은 더 공격적이었고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카르말이 이끄는 파르참 그룹은 더 신중했고 다른 정치 집단과 먼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공산주의자였지만 그들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우는 동시에 이슬람을 정부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슬람주의자들도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탈리반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이슬람주의자들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들이었으며 이들은 현대 교육, 과학, 정부, 그리고 이슬람 가치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는 자미아트의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단순히 경제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종교와 전통을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다가오면서 교육받은 사회계층은 점점 더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이슬람에 더 중점을 둔 정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한편 왕정 정부는 미국이나 소련 어느 쪽에도 완전히 편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그때는 냉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영향력 행사와 지원할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공식적으로 두 나라 중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로부터 여러 프로젝트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군사장비, 훈련, 도로, 공항, 그리고 기타 인프라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 남부 국경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단순한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그곳에 미국 편에 서거나 서방 정보기관의 거점이 될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게도 아프가니스탄은 중요했지만 이란이나 파키스탄 혹은 그 지역의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들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간 군대와 소련의 연결이 더욱 깊어졌고 많은 아프간 장교들이 소련 무기를 사용하고 소련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장교들 중 일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군주제가 무너졌습니다. 1973년 7월 자히르샤 국왕이 해외에 있던 중 그의 사촌이자 전 총리였던 모하마드 다우드 칸이 이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몇몇 군 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거의 큰 충돌 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군주제를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을 공화국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우드는 아프가니스탄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좌파와 파르차 민서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나라의 빠른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더 빠른 현대화와 더 큰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부를 장악한 뒤 서서히 옛 동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드는 자신에게 맞설 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당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부 내 공산주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신뢰하지 않는 몇몇 관료들을 해임하거나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대신 그의 통치는 점점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다우드는 권력 중심에 있었고 파키스탄과도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국경과 그 양쪽에 살고 있는 파슈툰족의 미래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슈툰족을 위한 더 넓은 영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것이 자국을 약화시키거나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다우드의 적인 일부 아프간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이슬람주의자들은 그의 정부에 맞서 봉기를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체포되었고 일부는 파키스탄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사람들 중에는 이후 전쟁에서 유명한 사령관이 될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도망친 이들은 안전한 장소와 훈련, 그리고 카불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장 이슬람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 더 큰 무자헤딘 저항 세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드는 점차 소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이 모스크바의 지원, 무기, 영향력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와 가까워지려고 했고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우드는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양한 나라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길 원했습니다. 1977년에 그가 소련을 방문했을 때 그는 소련 지도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와 긴장이 생겼습니다. 모스크바는 다우드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늘리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다우드는 아프가니스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라 다른 정부의 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대화 상대와 입국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우드는 소련 지도부에 더 의심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스크바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직접 계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1978년 사건에서 소련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됩니다. 분명한 것은 PDPA가 모스크바와 가까웠고 소련 군사체계를 사용하는 장교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78년 4월 미르 악바르 카이베르라는 PDPA의 유명한 구성원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를 누가 죽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수천 명의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카불에서 행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PDPA가 봉기하여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우드는 그 시위를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PDPA의 주요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PDPA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하피줄라 아미는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체포되기 전에 그는 당을 지지하는 군 장교들에게 명령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 장악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1978년 4월 27일 군사기지에서 탱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불로 향했습니다. 아프간 공군의 비행기들도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대통령궁, 정부 청사, 그리고 중요한 통신센터들이 공격당했습니다. PDPA가 군대에 더 많은 사람을 침투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우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우드와 그의 경호원들은 궁전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 몇 명과 측근들과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가 5년 전에 세운 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소아르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이것은 폭력적인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작은 공산당이 갑자기 권력을 잡았지만 대부분의 아프간인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누르 무함마드 타라키가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하피줄라 아미는 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관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바브라 카르말도 높은 직책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카불과 정부 그리고 군대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아프간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는 빠르고 강압적인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누군가가 반대하면 정부는 체포와 고문,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 대한 반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카불의 공산주의 정부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PDPA가 권력을 장악한 후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 자신들이 사우르 혁명이라고 부르는 혁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프간인들에게 이것은 좋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누르 무함마드 타라키가 새 정부의 수장이 되었고 하피줄라 아미는 빠르게 그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대대적인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의 일부 토지를 분배했고 가난한 농민들의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교육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강제 결혼을 금지하고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 중 일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갑작스럽고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부족 지도자, 원로, 종교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반대하면 종종 혁명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부의 적으로 의심받은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들에는 전직관리, 지주, 교사, 부족 지도자, 그리고 물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도와야 했던 개혁들이 그들의 종교와 전통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습니다. 봉기는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산정부의 무장으로 맞선 이들은 무자헤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의 조직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집단, 지역 사령관, 부족, 그리고 이슬람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지도자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당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타라키와 아미는 자신들에게 적이 될 수 있는 파르참의 지도자들을 정부에서 제거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브라크 카르말, 아나이타 라테부자드, 무함마드 나지불라가 포함됩니다. 일부는 카불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해외 대사로 파견되었고 다른 이들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저항이 커질수록 정부는 더욱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반란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1979년 2월 카불에서 아돌프 더브스 미국 대사가 납치되었습니다. 아프간 보안군이 그를 구출하려 했지만 총격전으로 번지면서 더브스가 사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은 공산주의 정부와 더욱 멀어졌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도 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3월에 발생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헤라트에서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몇몇 아프간 군인들도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일부 소련 고문들과 그 가족들도 살해되었습니다. 정부는 도시를 되찾기 위해 군용 항공기와 중화기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고가 달라서 추정치의 차이가 큽니다. 헤라트 봉기는 더 이상 산속의 소규모 집단만이 저항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도시 주민들과 정부 군인들까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라키와 아미는 자신들의 정부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련에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스크바가 거절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진입은 쉽지만 전체 통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이 많고 마을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누가 평범한 시민이고 누가 반군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KGB 국장 유리 안드로포프도 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련은 곧바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대신 더 많은 무기와 탱크, 헬리콥터, 군사 고문과 훈련을 먼저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군대는 계속 약해졌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도망치거나 싸우기를 거부하거나 무자히딘에 합류했습니다. 전쟁이 심화되면서 타라키와 아민의 갈등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둘 다 공산주의자였고 둘 다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며 정부 붕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1979년 9월 타라키 진영이 아민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민은 탈출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그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타라키는 체포되어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베개로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 후 아민이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소련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아민이 너무 폭력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가 정부를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KGB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민이 한때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후 워싱턴과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CIA 요원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기에는 의심만으로도 소련 지도자들이 아민이 모스크바에서 멀어져 미국에 가까워질까봐 두려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일부 반군들은 아프가니스탄 외부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여러 아프간 반대 세력이 자국 내에 기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게 이것은 더 이상 동맹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남부 국경에도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면 소련 중앙아시아 바로 옆에 적대적이거나 친서방적인 아프가니스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입장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 파병에 반대하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아민을 제거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구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소련 지도부는 비밀리에 군사 개입을 승인했습니다. 계획은 아민을 돕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계획은 그를 암살하고 그가 예전에 쫓아냈던 공산주의 지도자 바브라 카르말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이 작전이 빠르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진입해서 주요 도시와 기지를 장악하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아프간 정부가 반란에 맞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12월 25일 수천 명의 소련 병사들이 탱크, 장갑차, 헬리콥터, 군용기와 함께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룹은 북쪽에서 카불로 이동했고 다른 한 그룹은 헤라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칸다하르에서는 공수부대가 중요한 공항과 정부 시설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민은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군인들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러 온 병사들이란 걸 몰랐습니다. 그는 당시 카불 고지대의 타즈베그 궁전에 머물렀고 그곳 방어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주변에는 경계용 탱크, 군 막사, 그리고 지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아민의 경호를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련 중앙아시아 출신 군인들로 구성된 특별부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알아보지 못하게 아프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2월 27일 그들의 공격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소련군이 카불에 퍼지는 동안 특수부대는 빠르게 궁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아민은 소련군의 도착이 구조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정부를 교체하는 작전이었고
그가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27일 밤, 하피줄라 아미는 여전히 소련군이 자신의 정부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작전이 이미 시작된 줄 몰랐습니다. 소련 특수부대가 카즈벡 궁전으로 다가오는 동안 다른 소련 요원들은 비밀리에 카불의 방어를 약화시켰습니다. 몇몇 통신선을 파괴하고 일부 아프간 군용 차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소련군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신속하게 점령했습니다. 군사본부, 각 부처, 감옥 및 기타 중요한 정부 건물들도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통신을 차단하고 아프간 군대가 아민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스톰 333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은 궁전 주변의 경비 초소와 탱크를 폭파하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몇몇 소련 장갑차는 가파른 길을 오르다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차에서 내려 도보로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간 경비병들의 방어는 매우 강했습니다. 궁전 내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소련군은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 건물의 위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민을 발견하고 사살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많은 경호원들도 사망했습니다. 주요 공격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작전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인들과 아프간 방어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에 도움을 요청하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소련은 바브락 카르말을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카르말은 고문, 살인, 과도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프간인들에게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외국 군대에 의해 카불로 데려온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소련은 정부를 교체하고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저항군에 합류하거나 파키스탄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침공을 강행했을까요? 그들을 움직인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공산주의 정부의 완전 붕괴를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아민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그가 미국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남쪽 국경 인접국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서 했던 일을 반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군대를 신속히 파견하고 새 지도자를 세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12일 소련 정치국은 이른바 제한적 규모의 군사 파견대 파견을 비밀리에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기 위한 오랜 명확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냉전 한가운데에서 동맹국을 잃을까 두려워 급하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몇 달만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도시만 지키고 아프간 정부가 반군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과 마을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집단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이 침공을 규탄하며 이를 지역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는 그 나라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소련은 반군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에서 이 전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2월 27일 그들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아랍 국가들은 자금을 지원했고 중국과 소련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은 냉전 시대의 가장 큰 전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간 정부와 반군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돈, 무기, 정보, 그리고 훈련을 제공하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도 외국 군사 개입을 규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무자히딘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신속할 것으로 여겨졌던 정권 교체는 결국 거의 10년에 걸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가 새로운 군인을 보낼 때마다 더 많은 아프간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공산주의 정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국의 점령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카불, 공항들, 주요 도로와 대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산악지대, 마을, 시골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탱크와 헬리콥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원하지 않는 정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타즈백 궁정에서의 작전은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1989년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프가니스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